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유학 상담을 해오면서 부모님과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봤던 질문들을 정리해 봤어요. 조기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시청하셔야 할 영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조기 유학을 갈 건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가장 많이 여쭤보십니다. 캐나다는 9월이 1학기고요 1월이 2학기인데 때로는 2월에 개학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월입니다 9월 학기를 준비하려면 보통 같은 해 1월 정도에 준비를 합니다. 최소 9개월 전이죠. 그보다 더 빨라도 좋고요. 보통 캐나다 학교들 중에서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학교들은 마감이 아주 빨라요. 대부분의 캐나다 학교들은 국적 비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지원자 숫자가 학교에서 지정한 비율까지 차게 되면 다음 학기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늦게 지원을 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들이 마감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학교 중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학교로 지원을 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 지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우선 몇 분이 체류할 계획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산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선 저희가 의뢰받았던 건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의 수 3개만 뽑아서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학생 1명 혼자 공립학교로 유학을 할 경우에 1년 예상 비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요. 학생 1명에 부모님 1명 동반해서 캐나다 공립학교로 유학을 할 경우에 1년 예상 비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학생 2명에 부모님 1명 동반해서 캐나다 공립학교로 유학을 할 경우에 1년 예상 비용입니다. 차량 구입비 마찬가지로 2천만원 왔다갔다 책정이 되시겠죠?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세 번째 예를 들어 드린 케이스를 보시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죠. 아마 3인 생활비까지 합치시면 아마 1억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아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어학가정을 밟으면 자녀의 학비가 몇 명이든지 다 공립학교 학비는 면제가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녀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건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 무상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어바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생활하는 분들의 지출 금액은 정말 천차만별이죠. 원하시는 차량이라던가 계약하시려는 집의 조건이나 체류하시는 분들의 식비 차이에 따라서 예상 비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위에 산출한 금액은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로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라서 정확하게 금액을 더 디테일하게 뽑고 싶으시면 개인 상담을 토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을 때 비용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할 때에 지금 위에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콘도들의 컨디션을 정말 많이 여쭤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콘도 샘플을 하나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이 정도의 컨디션으로 이 금액대에서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라서 아마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로 보여드리는 콘도는 투베드 콘도입니다. 방 2개, 욕실 2개, 거실 1개의 구조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방은 작은 방과 발코니입니다. 방 안에는 붙박이장과 블라인드가 포함되어 있고 작은 방 문 앞에는 추가로 수납장이 있습니다. 거실 욕실이고요. 집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당연히 욕조가 있는 욕실도 있어요. 지금 예로 보여드리는 욕실은 조금 작네요. 지금 보이시는 세탁기와 건조기도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안에는 수납장, 붙박이장, 욕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제 주방과 거실입니다. 주방에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덕션, 후드,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오븐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렌티비 안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거실 창문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부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콘도들은 보통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등을 입주자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어서 부가 서비스가 정말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할 수 있게 셋업된 곳도 많고요. 이런 서비스는 당연히 렌티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학 진행 절차. 그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 유학 진행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데요. 언제부터 준비하고 비용은 언제 어떻게 얼마가 지출이 되고 서류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며 비자는 언제 나오고 언제 집을 구하고 언제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고 언제 짐을 붙여야 되는지 질문이 정말 많으신데요. 수속부터 출국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출국자가 많은 9월 학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9월 학기라면 그 전년도 10월 달이나 11월 정도에 우선 지역 상담, 학교 상담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학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이나 그 다음에 1월 요 정도의 학교 신청을 하죠.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는 학비 납부 그리고 비자 서류 준비를 하게 되고요. 4월하고 5월 사이에는 비자 발급이 되고 비자 발급이 되면 항공권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6월 달과 7월 달은 현지에서 머무실 콘도나 타운하우스 같은 집 계약을 준비를 해야 되고 집 계약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집이 계약이 되면 캐나다로 짐을 붙이게 됩니다. 현지에서 정착을 하시려면 못해도 짧아도 2주 정도는 걸리시기 때문에 8월 초 정도에 출국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8월 초에 출국하셔서 나머지 부분들 뭐 집 계약 마무리, 자동차 구입, 면허증 바꾸고, 통장 개설하고, 핸드폰 개통하고, 여러가지 가전제품 사는 거, 뭐 마트 이용하시는 거, 기타 등등 현지에서 사실 수 있게끔 셋업해드리는 모든 정착에 대한 부분들이 한 2주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게 되고 나서 9월 초에 아이들은 계약을 하게 되죠. 위에 말씀드린 절차는 가장 모범적인 진행 절차의 예를 들어드린 거긴 한데 늦게 준비하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학기 유학 준비를 석 달 전인 그러니까 6월부터 준비해도 가능은 하지만 학교 선택이라던가 항공권 구입이라던가 집 계약할 때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드시게 되는 점, 이 부분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는 많은 곳들이 이미 마감을 해버렸을 테니 남은 학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항공권은 아시다시피 미리 발권할수록 가격도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출국일에 임박해서 구입할수록 가격도 많이 오를 거고요. 집 계약도 미리미리 알아봐서 폭넓게 고를 수 있던 것들을 급하게 알아봄으로써 남은 집들 중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니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되어서 유학을 떠나야 된다, 이런 상황에 오더라도 뭐 충분히 셋업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얼마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느냐? 보통 아버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위에 예상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저 비용들을 대체 언제 어떻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으시죠. 우선 가장 먼저 지출되는 학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캐나다는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고 나면 송장, 그러니까 즉 인보이스가 나옵니다. 인보이스가 나오면 학비 납부 마감일이 써 있어요. 그 만기일 전에, 마감일 전에 인보이스에 써 있는 총 비용을 일시불로 직접 그 학교나 교육청, 그 교육기관으로 직접 송금을 하시고 지출하시게 됩니다. 나온 금액, 즉 인보이스에 나온 금액을 일시불로 보내셔야 돼요. 보통 9월 학기 기준으로 본다면 그해 3월달 정도, 늦어도 4월달 요 사이에 학비 지출이 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면 1,400만원의 학비, 두 명이면 2,800만원 정도의 학비가 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시불로 지출이 되겠죠. 4월하고 5월 사이에는 항공료가 약간의 목돈으로 지출이 되실 거고요. 3인만 잡아도 5,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되실 거예요. 6월하고 7월이 되면 집 계약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도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집 계약 시 한 달 월세 선납 플러스 한 달치 월세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합니다. 예를 들어 월 렌트비가 2,0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2,000불 한 달 월세 선납 플러스 반달치인 1,000불, 이 부분은 보증금이죠. 총 3,000불을 집주인한테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통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렌트비를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캐나다는 한국처럼 전세가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매매 아니면 월세인데요. 보증금 개념 자체도 한국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월세라 하더라도 최소 보증금이 몇천만 원에서 몇억 이 정도의 월 얼마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선납한 월세 자체가 보증금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밴쿠버로 유학을 간다면 한 달치 월세 플러스 반달치가 지출이 되실 거고요. 토론토로 유학을 간다면 최소 6개월치 월세 정도가 지출된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초가 되면 이제 입국을 하시게 되겠죠. 입국을 하시고 나면 현지에서 지출되는 가장 큰 금액이 당연히 차량 구입 비용입니다. 차량 구입을 하실 때 할부나 리스로 구입을 하신다면 전체 차량 금액에서 보통 최소 한 30% 정도만 선납을 하셔도 되고요. 일시불로 구입을 원하신다면 예산에 맞는 차량 구입비가 8월달 입국하신 후에 바로 일시불로 지출이 되겠죠. 아무래도 보통 아버님들이 유학 비용을 준비를 해주시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출 계획을 좀 세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위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버님들 계획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학비를 나눠서 납부할 수 없나요? 이것도 또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캐나다는 학비는 항상 일시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담이 좀 많이 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비를 나눠서 내면 안 되냐, 이 부분입니다. 대답은 가능해요.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별로 끊어서 한 학기씩 납부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9월하고 1월 학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 2학기로 운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9월 학기 학비 먼저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1월 학기가 돌아오기 전에 또 한 학기치 학비를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1,400만원의 공립학교 학비를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700만원 내고 두 번째 또 다시 700만원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론상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캐나다의 학생비자 발급 규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 등록하고 인보이스가 나와서 학비를 송금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라는 거를 보내줘요. 교육청에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이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학생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학비를 납부해야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이게 캐나다 학생비자 발급의 가장 기본적인 이민국 규정이에요. 근데 이 학생비자라는 게 발급이 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캐나다 이민국에서 비자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주느냐? 캐나다는 입학 허가서의 기간만큼 줍니다. 여유롭게 주더라도 한 2-3개월 정도 더 줄 뿐이고 6개월 또는 1년 학교 등록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몇 년짜리 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학 허가서의 기간만큼 비자 기간을 주다 보니까 한 학기만 학비를 납부한 학생 같은 경우 비자가 정말 짧게 나옵니다. 6개월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길어봤자 8개월 정도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 입국해서 적응 좀 하고 학교 좀 다니려고 하면 바로 또 비자 연장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와요. 9월 학기에 입학해서 한두 달쯤 지나고 학교에서 다음 학기 학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상당히 다음 학기 학비를 빨리 내야 됩니다. 게다가 비자 연장할 때 또 많은 비자 서류도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비용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씩 발생이 돼요. 이제 막 캐나다에 도착해서 적응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비자 연장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죠.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캐나다 학생 비자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1년 단위로 비자 연장을 하고 계세요. 학비를 나누어서 납부하기 위해서 이런 비자 연장의 번거로운 부분들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즉 학비를 학기별로 납부해서 얻는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기별로 학비를 나누어서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1년 단위로 납부하시는 게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번째 질문, 학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자, 이제 학교가 정해지고 그 학교에 신청을 하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캐나다 학교들은 입학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권. 여권은 부모님하고 학생분 전부 다 준비를 해주세요. 두 번째,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을 받아 놓으세요. 세 번째, 최근 2년치의 성적 증명서를 영문으로 받아 놓으세요. 네 번째, 예방접종 기록표를 영문으로 받아 놓으세요. 이 예방접종 기록표는 보건소 가시면 영문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이 외에 추천서라던가 영어 공인점수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많이 없어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거의 위의 서류만 준비하시면 캐나다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7번째, 한국의 성적이 안 좋은데 입학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공립학교 또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 성적이랑 무관하게 입학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 성적 때문에 입학을 염려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에 당연히 지원을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당연히 제외됐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캐나다는 성적에 따른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하는 게 원칙인 나라이기 때문에 성적 때문에 입학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차별 대우를 받거나 하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명문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일 수는 있긴 한데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갖고 부담 없이 유학생활을 시작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좀 사실적으로 알려주시는 편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과 계열로 대학 진학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도와달라 라던가 그동안 공부를 진짜 안 했다, 성적이 바닥이다 라던가 무한 경쟁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어서 유학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빡센 학교 권해주지 말아달라 라고 직접적으로 아예 대놓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학생을 파악하기에는 진짜 좋죠. 나중에 학교 결정이나 진로에 대해서 더
더 정확하게 방향을 잡기도 좋고요. 상담할 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어떤 것도 좋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관심사,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아팠던 적이 있다든지, 엘러지가 있는지, 아주 그 어떤 작은 거라도 다 말씀해 주시면 좋죠. 8번째 질문. 출국 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미리 공부하는 게 좋죠. 당연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회화 위주의 공부를 시키려고 하세요. 회화를 준비시켜도 되지만 이 회화를 하시려면 최소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회화 수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원어민하고 회화 수업을 한다고 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 외에는 전부 한국말 씁니다. 배워도 활용을 안 하면 다시 까먹어요. 한국에서 학생들이 영어 회화를 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도로 한국 친구들하고 한국말을 쓰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포토샵을 하루에 1시간씩 배웠다고 쳐요. 실제로 이거를 활용하고 써먹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영어 회화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배울 땐 뭔가 그럴듯한데 활용을 안 하고 까먹고 자꾸 계속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거죠. 캐나다 유학은 학문을 배우러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문법을 무시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회화를 배우는 목적은 단기 여행을 위한 공부예요. 장기 유학을 위해서라면 문법과 단어 영작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화 위주로 한국에서 준비를 한다면 캐나다에 도착해서 초기 적응은 좀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 때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정확한 문법과 스펠링을 요구를 하죠. 숙제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 영어 회화는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누가 상대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영어 회화를 하려면. 하지만 문법과 단어 암기는 영어 회화를 할 상대가 없어도 혼자서 꾸준히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제가 회화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최소 대여섯 시간씩 스피킹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면 회화를 시키셔도 되고요. 보통 한국 학생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문법과 단어 암기에 집중하시라는 뜻입니다. 캐나다에 도착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되기 때문에 회화는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시키려고 유학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한국 친구들만 골라서 사귀는 거 아니라면 무조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회화 능력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문법과 풍부한 단어량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미리 캐나다에서 배울 교과서를 구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눈에 좀 익혀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과학이나 역사나 사회나 수학 이런 과목들의 캐나다 교과서를 배우다 보면 문제 해석이 안 돼서 못 푸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미리 습득해서 문제 해석 능력을 길러 놓는다면 한국보다 진도가 느린 캐나다의 수업 내용은 충분히 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말고 다른 질문들도 정말 많은데 저희가 다른 질문들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2탄을 만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럼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제작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